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살다가 참 희한한 사건 다 보는데 한 2년쯤 전에 네. 흥진호라고 보고자비배가 예, 갑자기 사라졌다가 예. 북한이 아침에 풀어준다 해가 한 일주일 만에 예, 알았던 거. 예. 그래서 온갖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진짜 어떻게 보고철도 아닌데 보고 잡으러 갔다가 또 보고를 냉동 보고를 가득 싣고 왔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예. 그것도 경매로 또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뒤에 상황은 모르니까. 북한에 가서 아마 북한이 다시 실어줬다는데 얼려가. 근데 만약에 북한 거면 거기에 또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검역이라는 게, 검역, 그래서 검역 때문에 이거 팔 수가 없고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건데 전염병이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북한은 가요. 외국이고 예. 또 의료 수준이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기생충도 많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뭘 섞었을지 근데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또 그 걔들은 오자마자 보고 저- 판다면서 또 그러니까 그것도 내일 이해가 안 가요. 검역을 안 하고 또 안에 실제로 뭐 나비라든지 뭐 다 채취해서 그거 할 거 아닙니까? 보고 안에 만약에 독을 주입해가 예. 독이 독도 있지만은 예. 참 이야기한 거. 예. 근데 이번에 보면 저 어선이 이제 뭐 들어와서 예. 속초 이 삼척 항구 앞에 예.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논리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 치고는 너무 깨끗하고 예. 옷 입었거나 그리고 4명 중에 2명은 남고 2명은 올라갔는데 아 저도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9일부터 6일간을 예. 이 표류하고 있다가 예. 오면서 뭐 올라가면 올라가자든지 네, 네. 아니면 남으면 남자든지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각자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인가.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 정부가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경계에 뚫렸다. 네. 욕먹고 비판받을까봐 감추기 위해 네. 삼척 해안에서 발견됐다 할 수는 있는데 저게 점점 보면 처음 발견한 주민들이 이제 밖으로 소문을 퍼뜨리니까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랬겠죠. 그래서 그게 보면 어선이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그 삼척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항구에 예. 그 사람들 발견하잖아요. 네. 방파제에. 예. 그게 토요일 날 새벽에 6시 50분이거든요. 예. 예. 그럼 토요일 날 그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은 이제 출항하려고 예. 갔다 보니 이상한 배가 있어서 어디서 왔냐 하니까 북한에서 왔수다. 예. 이러면서 뭐 전화기 좀 빌립시다. 그러니까 놀래갖고 신고한 거 아니겠어요? 저 그러면 그렇게 옷차림이 깨끗하고 어민이 입장에서 봤을 때 물고기를 잡는 도구가 하나도 어국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세상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사람이 인민복 예. 깨끗한 인민복이더만요. 예. 사진에 보니까 예. 그걸 어떻게 입고 있었는가. 그래서 저것이 정말 어민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그 사진도 봤거든요. 마치 그 당당한 모습으로 딱 써있잖아요. 예. 딱 서서 이렇게 삼척 항해 내양에 도착하는 장면을 어떤 분이 찍어놓은 모양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마치 그 아래 직원들 순시할 때 예. 하는 모습처럼 딱 뒤에 팔을 뒤에 예. 그렇게 하고 딱 서서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6일 동안이나 그 난파선 비슷하게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4명에서 의견이 틀린데 어떻게 그 사이에 별의별 싸움도 벌어지고 남쪽으로 올 의사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북한 남쪽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전부터 난리가 났을 텐데 살인까지 날 수 예. 있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2명은 남쪽에 기순을 하고 2명은 다시 복귀를 하는 건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6일 동안 얼마나 같이 그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 두 집단이 아마 안에서 격투가 일어나서 서로 살해했을 수도 있을 건데. 네, 그렇죠. 기순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말리면 그래서 이제 보면 저 6일단 표류했다라는 거는 또 어선으로서
북한의 네. 어선단에 속해 있다가 몰래 네. 빠져서 울릉도 앞바다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일로 왔다 네. 하는 말들은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저 부분이 뭔가 지금 군사회담 이후에 네. NLL을 평화수역으로 했다고 하고 네. 또 한국이 뭐 그 한국군이 네. 그 주변을 다스리는 이 뭐라고 하니까 그 위수 사단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사단들을 이렇게 또 통합하면서 네. 줄인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것들이 실제 경계 태세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 네. 하는 그런 지령을 받고 네. 그냥 네. 바로 둘러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네. 네. 그 전날 밤에 네. 그냥 가서 네. 직선으로 그랬을 이렇게 수도 이 동해안을 있죠. 타고 네. 곧바로 내려와가 네. 삼척항에서 육지로 올라온 거 아닐까. 네. 그랬을 수도 있죠. 원장님이나 저나 만약에 면도를 한 6일 안 하면 뭐 아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6일 동안 옷도 안 갈아입고 거지꼴인데 사람들이 너무 옷이 깨끗해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무튼 많으니까. 그리고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별 말 없이 내려온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서 두 명이 내려왔다면 되돌아간 다음에도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취조를 당하고 너희들은 저것들하고 짜서 해놓고 막판에는 막 이렇게 온갖 안팎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의 행태를 보면 저런 걸 그냥 숙청하죠. 정치 그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죠. 100% 그러죠. 왜냐면 남한에 갔다 와서.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들이 지금 정부에서 밝히지 못하는 뭔가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배를 네. 처음에 통일부가 네. 폐기했다고 발표했다가 저는 거기까지만 봤어요. 17일까지 17일에는 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터지니까 동해 네. 군사항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그래요? 번복했거든요. 네. 폐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우스웠잖아요. 며칠 됐는데 폐기한다. 네. 근데 폐기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저 배를 있는 그대로 보일 때 어선이라고 입증하는 부분이 지금 곤란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무장 공비나 간첩의 루트로 저렇게 다니게 되면 그 사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냥 일반인들이고 간첩이 아니라면 그 실제로 간첩이나 공비로 내려오는 사람들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지도새도 모르게 상륙했겠어요. 네.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민간인들이 내려왔는데도 못 알아채렸는데. 근데 이거를 군에서 적어도 쫄병들은 네. 이걸 처음에 거짓말하지는 않았지 않겠어요 위에 그렇겠죠. 네.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사람들도 많이 있고 경찰도 알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덮어라. 그래서 군 발표도 이틀 뒤인 17일에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배도 없애버렸다고 하고 네. 그럼 이거 청와대 NSC하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으면 해군이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네, 보고 했겠죠. 그러면 NSC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사건을 축소 왜곡시키라고 지시 안 했으면 네. 군이 저런 식으로 보도도 늦게 하고 또 한편으로 적당히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가려다가 네. 저렇게 시끄러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NSC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참 기가 찬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에 간첩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서도 또 그 국방일보 사진 보셨어요? 국방일보 일면에 그 제목이 타이틀이 평화를 지키려면 무력보다 대화다. 그게 일면 타이틀로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통일부 산하 국방일보에. 그러니까 기간지에는 하지. 그 국방일보에 그렇게 할. 그 전국 군부대 모든 부대에 배포되는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대화로 지켜집니까? 충분한 힘만이 평화가 지켜지죠.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없으면 북한이 안 쳐다 내려오겠습니까? 기가 찬 이야기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문재인 케어 때문에 중소병원이 네. 망한다고 조선일보 네. 1면이 크게 났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우리 황 소장님과 전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지금 이제 비급여 비용, 그러니까 비급여를 급여를 해주는 쪽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택 진료비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 3차 병원들이. 예. 그러니까 중소형 병원 가느니 대형 병원, 대형 대학병원 가는 거랑 거의 진료비가 차이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대학병원에 안 가도 되는 환자들마저도 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있고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에서 또 KTX 타고 서울 올라와서 예. 당뇨약 타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 당뇨약이나 이런 혈압약은 집 근처 내과에서 진료를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대학병원에 와서 뭐 5개월, 6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받아가고 그게 어떻게 그 진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백석 안팎 병상 네, 네. 중소병원의 폐업수가 네. 개업수를 앞질렀다네요. 그럴 거예요. 제가 전번에 중소형 병원이 굉장히 이게 지금 망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굉장히 경영상 어렵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뭐냐면 그거랑 같이 겹쳤어요. 최저임금제하고 52시간 근무하고 딱 겹쳐가지고 임금 인상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간호사를 지방에서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환자와 간호사도 다 씨가 말라버렸다 그래. 네, 간호사 구하기 병실이 있어도 간호사가 있어야지 그 병실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간호사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만 맴도니까 아래쪽으로는 간호사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의료 이 단계가 네. 그 이제 원래 의료보험 체계를 네, 하면서 1단계로 좀 아프면 의원에 가고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병원에 네. 그러면 안 그러면 뭐 종합병원에 네. 네.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네. 대학병원. 네. 근데 이제는 바로 그냥 이 사람들이 네. 대형 종합병원으로 직행을 해서 작년에 네. 빅5 병원이 65만 명이 늘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만 명 이상 온다네. 그러니까 환자가요. 뭐냐면 지금도 의료 전달 체계 때문에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으러 대학병원에 간다고 진료 의뢰서를 받으러 와요. 네. 그러니까 나 어떤 증상 때문에 대학병원 무슨 과에 가야 되겠으니까 진료 의뢰서 떼달라고 그러면 떼줘야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외국 같으면 내 의사 판단으로 이 사람은 대학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 그러면 안 써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거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전부 그 빅5라면 흔히 어떻게 빅5라 합니까? 삼성병원, 삼성의료원, 현대중앙병원, 서울대 아산병원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현대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서울성모. 성모, 예, 세브란스까지 하면 예. 빅5인데 예. 이 빅5 병원으로 환자가 다 쏠리고 있다.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저희 아마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큰 병원에 여기 빅5에 속하는 병원 네, 같은 네. 데서 제가 수술을 했는데 네, 네. 갔을 때는 저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요즘은 보면 병원이 식당 앞이건 커피 파는 데 앞이건 더 많죠. 줄을 끝없이 이어서 바글바글해요. 병원이 그냥 바글바글한 그냥 장터처럼 돼가지고 예,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병원이 쇼핑몰 비슷한 것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왜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료 시스템 자체가. 근데 아무도 이거를 손대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국민 절반은 건강보험 그 강화를 했다고 예, 예. 예? 보장을 강화했다고 문케어를 좋다 그래요. 예, 예.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54%가 좋다면 그런데 자기가 의료보험료를 낼 때는 그게 좋지 않잖아요. 나중에 일이죠. 엄청 올랐잖아요. 의료보험료가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지금의 그 건강보험료는 그 전에 우리가 비축해 놓은 20조 이상이 되는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안 올리거든요.
그래도 근데 많이 이제 올랐다고 다들 많이 근데 올랐다고 내는 사람들은 난리예요. 이게 2026년인가 지나면 엄청난 폭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갈되면 그다음에 네. 이 그동안 쌓여 있던 예, 예. 비축금이. 비축 금액이 다 고갈되면 지금 뭐 거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2000년도인가 2023년도에 비축금이 없어지고 적자가 나니까 그때 당시 의료 보험료 인상이 대폭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 예. 그럼 지속될 수 없는 것을 지금 국민과 정권이 담합해서 예. 같이 털어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령화, 인구 노령화 때문에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진료비가. 일본에 보면 예. 고령화가 이렇게 초고령화가 심화되다 네, 네. 보니까 복지 비용의 한 80%가 예. 이거 노인 비용으로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일본이 예, 그렇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비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추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분들 수명이 계속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 비급여로 내버려 둬도 괜찮은 거를 급여로 끌어들이면서 이게 지출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이거 나중에 다음 정권에서는 뒷감당 못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대한민국에 의료보험을 내는 사람이 2천만 명이고 네. 안 내는 사람이 3천만 명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반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내어서 나머지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데 이게 영속될 수 없는 구조인데 김용익 씨 이 양반 내하고 옛날에 일 많이 해서 잘 알아요. 지금 저도 잘 건강보험 압니다. 공단 이사장이잖아요. 이 양반이 계획된 적자다. 그래서 운영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쩌다가 이 양반 또 이렇게 됐나? 이런 거 한 달에 하면 이래 됩니까? 아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시면서 그 이분이 의약분업도 추진하신 분이에요. 알죠, 제가. 네. 알죠. 예. 그러니까 이분의 제자들이 그 마피아처럼 그 보건 의료 정책을 전부 그 이분들 제자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김연명 교수도 뭐 있고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만 그 직계 제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영국식 의료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김용희 원장 뭐 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제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옛날 우리 의료보험 만드는데 같이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한번 토론을 할 용의가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자고 의료보험을 지금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문 정권은 그야말로 내년 총선이나 다음 대선을 앞두고 5년 뒤는 이제 5년이 아니라 3년 뒤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네. 그야말로 있는 동안에 다 틀어먹고 고갈시키고 가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덤비는 정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의료보험 재정은 빨리 고갈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은 계속 일자리 늘린다고 추경을 계속 써가지고 앞으로 후세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로 나중에 누가 의료보험을 망쳤는가 하는 부분에 네. 반드시 조사가 한번 돼야 되는데 자, 남이 쌓아놓은 적립금을 어렵게 그러면 약간은 조금 보장 수준을 낮추어서 네. 요즘 실손보험도 하고 하니까 그잖아요. 네. 실손보험이 이렇게 보편화된 나라에 네. 왜 저렇게 보장성을 높여가지고 의료 재정을 급격하게 고갈시키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삼모사로 국민들이 원숭이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을래? 아니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어라. 그 좋다고 아침에 4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료 정책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의료 정책을 새로 하면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는 거는 네. 그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네, 묻는 대로 답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혜택 많이 준다 그러면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정책은 좋은 제도는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거하고 또 그 관계 있는 원격 의료를 예, 예. 문 정권이 또 슬슬 속도를 밀어붙이고 호시탐탐 네, 그리고 준비 중이에요.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또 그걸 굉장히 환영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보면 막 특집도 해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또 밑밥을 깔고 있냐면요. 그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에 중점 추진 계획으로 그러니까 의사하고 방문 간호사 사이에 원격 협진 그거를 그러니까 집집마다 간호사가 다니고 방문하는 옛날에 왕진같이. 그리고 간호사가 잘 모르니까 이게 의사한테 이제 그러니까 원격 의료 시스템을 예. 통해서 의사한테 보여주고 환자하고 대하게 하면 간호사가 이제 처방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그거를 지금 금년에 추진을 많이 대폭 늘려나간다라는 게 계획서를 오늘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2019년 3월쯤에 발표된 그 계획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조금씩 그런 틈을 스마트 협진이라는 단어도 잘 만들었어요. 자, 대한상의가 원격 의료 빨리 해달라고 하고 보수 언론이 또 앞장서고 있어요. 이거는 문 정권에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네, 좌우가요. 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이 여기에 다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컴퓨터로 원격으로 됩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있는 그 애들 가지고 거의 게임하는 컴퓨터로 원격으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격으로 디바이스를 이제 설치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료도 하고 통신도 하고 정보기기도 하고 데이터도 구축해 있는 데가 어딥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 삼성이죠. SK나 뭐. 네. 보험회사도 하고. 네. 자, 그래서 5G 한다고 하면서 5G가 이 원격 의료에 굉장히 적임이라고 한다잖아요. 네.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기업들이 지금 수출해서 밀리고 국내로 다 쫓겨 들어오는데 새로운 먹거리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이 원격 의료가 네. 이거야 뭐 끝도 없이 계속 갈수록 그렇죠. 시장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의료 시장을 대기업이 장악을 해서 상당한 부분을 떼가게 하려고 이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원격으로. 네.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도 할라 해서 제가 텔레비 나가서 개거품 물고 뭐라 했어요. 난 너무 잘 알거든. 네. 이게 원격 의료가 되게 되면 일단 집집마다 원격 의료 장비들을 다 설치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하고 있어요. 보험회사 하고 있어요. 네. 실손보험까지 해요. 네. 또 호텔, 병원형 호텔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합니까? 바이오. 네. 그렇죠. 바이오 헬스케어. 문정권이 바이오 헬스를 3대 산업으로 육성한다라는 게 그게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지금 한국에 3개의 먹거리, 차세대 먹거리가 바이오 헬스가 들어가요? 원장님 아시잖아요. 예, 예, 바이오 그렇죠. 헬스는 한 방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엄청나게 화학 그다음에 연구 예. R&D가 수십 년간 축적돼서 예. 수백 조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광범위해야 바이오 그렇죠. 헬스가 되잖아요. 예. 한국 같은 크기에 맞습니다. 이게 바이오 헬스에 적합 국가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물론 바이오 헬스를 3대 그거 뭡니까 저 미래차 네. 그다음 바이오 헬스 네. 그리고 또 뭐 하나 뭐예요 그 저기 뭐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지금 3대 그러니까 먹거리라고. 원격 의료가 활성화 되게 되면 동네 근처에 가깝게 편리하게 다니시는 그 병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아무튼 이게 그거 이제 신문에서 그거 일본에서 그 원격 수술하는 거 성공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원격 수술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일본은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넓고 그다음에 오지도 좀 있는데 네. 근데 원격 수술이라는 게요. 이제 이게 또 5G의 용도가 원격 수술이라는 게요. 왜? 시간 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기계가 움직이는 게 동시에 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랬는데 기계는 늦게 움직이면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움직인다 해서 이게 5G를 그러니까 수술한다. 원격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모델은 다빈치라는 그 로봇 그 수술하는 기계가 있어요. 수술 로봇. 네. 그거를 그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그거 엄청난 고가이기 때문에 보통 조그만 그 읍면에서는 설치를 못 하겠죠. 시에 설치를 해놓고 서울에서 여기에서 그 기계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움직이면 거기에 그쪽에 있는 로봇이 같이 움직여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 필요 없이 그 KTX 타고 올라오면 돼요, 바로. 그런데 직접 보면서 하는 게 더 그 낫죠. 로봇도 비용이 엄청날 건데.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갖고 만약에 원격 수술했다가 사고 나면 그건 또 어떻게 책임질 거며. 그다음에 한국같이 의사가 남아도는 나라에서 그리고 땅덩어리가 이렇게 네. 사람이 바득바득 다 붙어서 있는 나라에서 이 원격 의료를 갖다가 굳이 하겠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의료의 영역을 상품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완전 상품화요. 예, 예. 그러면 의사들한테 먼저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없앤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수순이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죠. 의사들은 아니더라도 병원은 누구나 개업할 수 있다. 네, 민영 의료보험 예, 또 그래서 민영화 의료- 또 많은 사람이 병원 다 이사장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의사 고용해서 하고 그래서 의료 시장이 완전히 상업화 시키겠다라는 거하고 원격 의료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되죠. 그걸 절대 아니라고 하면요 나쁜 놈들이요. 그래서 내가 보수라는 사람들 중에 참 환멸을 느끼는 게 저 말고는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원격 의료 추진을 절대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진 추진 계획에는 의료인 의사하고 간호사 스마트 협진 딱 나와요. 이 스마트 협진이 원격 의료죠. 그럼. 합니다. 하려고요. 지금 한국의 재벌 단체 정경련 대한상이 이런 데가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조중동이 입만 열면 원격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누구 때문에 하는 거겠어요? 보수 언론은 조중동과 이 대기업 재벌 단체들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거는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 누구 때문인가는 뻔한 거예요. 네. 삼성이나 SK 네. 이런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2013년도까지 이미 원격 의료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세팅을 다 끝냈어요. 아니 딴 거는 해외 가서 공장 다 만들면서 국민 돈 벌어먹으려는 거는 와 국내로 기어 들어와서 저래요. 그러니까요. 해외 가서 원격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원격 의료가 일본에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가 필요한 게 어딘가 하면 일본의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 차도 못 다니는 이 네. 집이 많아요. 그런 집이나 안 그러면 저기 알래스카 네, 네. 안 그러면 저 러시아 시베리아 네. 또 호주. 호주 같은 땅, 네. 땅이 넓어서 네. 병원이 뭐 가도 한 몇백 킬로 걸리는데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원격 의료를 하는 거지. 그는 죽어도 좋으니까 기계한테 한번 해보자. 네.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럴 때 하는 거지. 그냥 다 엎어지면 대도시가 있고 그래서 대도시에 가면 병원이 널려 있고 의사가 널려 있는데 네. 굳이 원격 의료를 하겠다라는 거는 의료 그러니까 지금 또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게 방문 진료거든요. 네. 방문 진료도 결국은 다 그 실제로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방문 진료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옆에 기계 웬만한 장비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 체계 하에서 병원에 가고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거는 공공의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 문재인 케어가 큰 병원으로 네. 집중을 시키고 네. 다 나도 큰 데 가서 해보자고. 네. 네. 그리고 옛날에 몇 년 전에부터 내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병원들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다 망할 거다. 네, 네.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원격 의료까지 얹으면 이제 대기업들이 전부 의료 시장에 뛰어들어서 한마디로 대기업이 네. 의료 장비나 기기 또 그걸 조작하는 의사들을 고용시켜서 다 장악하는 다 거죠. 장악하고 바이오 헬스 장악하고 그러면 이제 의료 시장이 민간 의료 시장 부자들 네. 그 사람들은 고급으로 아주 네. 호텔 같은 병실에서 네. 하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원격 의료의 대상이 되거나 안 그러면 큰 병원에 그렇죠. 그냥 가서 줄 서서 몇 네. 달씩 기다리다가 죽는 그 영국식이 맞기는 맞네요. 영국이 그렇잖아요. 예, 예. 아무튼 진짜 이 방문 진료도 지금
지금 방문 진료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방문 진료가 예전처럼 의사가 청진기 하나만 들고 가서 진료를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부러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다 망하게 해서 네. 큰 병원과 네. 원격 의료 이 두 가지, 네. 그다음에 의료 민영화, 네. 요렇게 부자들은 의료 민영화로 가고 이제 서민들은 원격 의료. 그 황 의사도 못 보고. 사장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몰아가는 쪽에 원래 1차, 2차, 3차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시키는 게 정부 정책이거든요. 1차, 3차로 몰리는 환자를 2차나 1차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산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문재인 케어가 등장하면서 3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2차 중소형 병원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허리가 없어져 가는 거죠, 지금. 이게 그 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주변에 이 바이오 헬스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많다. 아, 그래서 저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 비명원의 반대체와 네, 네. 미래차와 네. 바이오 수소. 헬스를 네. 3대 미래 주력 먹거리 산업이라고 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야기하길래 내가 좀 아니, 아유 크레이지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이오 헬스 부분에서는 저도 참 황당했어요. 그 제약 거기 바이오 헬스 안에 제약 산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약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조 단위예요, 조 단위. 네. 한국에서 왜 바이오 헬스에 꽂혀서 저러는가. 또 다 시간이 지나면 네. 이유가 나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